오늘 강의 내용은 인류가 직면한 3대 문제 중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미래 지도자들을 이 대를 청소년들에게 강의할 내용입니다. 특히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되고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강의할 예정입니다. 강의를 맡은 전북대학교의 양호봉 교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 3대 문제 중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중에서 앞으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인류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CO2를 굉장히 줄여야 된다. 이게 현재 과학이나 현재 알려진 주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점을 맞춰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기후변화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자원, 화석연료의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이 결국 석유는 54년 남았고요. 그 다음에 가스는 한 64년 정도 남은 걸 매장 기준입니다. 그래서 석탄은 약 112년 정도 남았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자식, 그 다음에 손자 때는 더 이상 주된 화석연료, 우리가 지금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손자대 때 남을 수 있는 화석연료 자원은 결국 석탄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은 남는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다른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야만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거고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포실 퓨얼이라는 게 화석연료인데요. 지구로부터 나오는 적외선을 막아주게 돼서 결국은 지구가 뜨거워지는 그린하우스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CO2가요. 그래서 결국은 CO2가 많아지면서 이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게 돼가지고 빙하가 없어서 이렇게 곰들도 살기 어려운, 그래서 자연 환경에 교란이 오게 돼서 여러분들 폭우가 쏟아지거나 결국 엄청나게 날씨가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거나 그런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이런 CO2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과학적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에는 항상 정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꼭 CO2, 그린하우스 가스가 많이 나오면 결국은 북극의 빙하나 그 다음에 이런 게 기후변화가 많이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과학적인 보고도 있다는 걸 제가 보고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보는 게 지금까지의 화석연료, 콜이나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에 사용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요. 앞으로 예측되는 사용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모두 다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2030년까지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은 거의 아마 지금 수준에 유지할 거다. 그 다음에 제일 눈에 띄게 크게 증가하는 것이 리뉴어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OECD, 그 Developed Country, 잘 사는 나라가 에너지를 많이 썼지만 앞으로는 개발도상국, 말하자면 발전하는 나라들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서 결국은 이게 OECD보다도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미국이나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의 에너지 정책하고 지금 개발도상국 중에서 상당히 낙후된 케냐의 에너지 정책이 유사하다는 거죠.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하고 똑같은 에너지 정책을 펴서, 에너지 억제 정책을 펴서 그 나라의 발전을 억제하거나 또는 식량난이나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게 하면 그게 도덕적으로 올바르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은 에너지를 좀 더 사용해서 발전을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들고 기아나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책을 펴야지, 선진국과 똑같이 에너지를 전략해서 에너지를 줄여서 그런 발전을 더디게 하면 그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교토 프로토콜, 그러니까 교토 협정서에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게, 우리는 발전해서 더 우리나라 국민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에너지를 줄여서 결국은 발전을 더디게 해서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기아에 허덕이고 하는 정책은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건 에너지 문제는 어떠한 전 세계가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자,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킬리만자로, 아프리카에 있는 높은 봉우리 한 4,500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970년대에 킬리만자로에 있는 눈의 모습이고, 이게 2000년대의 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녹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글로벌 워밍 때문이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이렇게 녹은 거냐,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꼭 이렇게 눈이 많이 녹아내린 것이 꼭 글로벌 워밍의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눈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그렇지 않은 환경으로 돼서 이게 증발해가지고 습기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게 많이 녹았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글로벌 워밍만이 100% 이유가 아니고,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가 이 눈을 많이 녹게 했지만 또 다른 자연환경의 영향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온도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 우리 산업혁명이 1870년대, 19세기 말에 이루어졌는데 20세기 내동 굉장히 산업혁명 또는 많은 공업화가 진행됐는데 그때 온도가 많이 증가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글로벌 워밍하고 CO2하고 관계가 100% 일치하지는 않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결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화가 이루어졌을 때 빙하가 많이 줄어드는 거하고 CO2가 많이 늘어나는 거하고는 연관이 직접, CO2가 많이 늘어나면 빙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이게 남극 엔타르틱의 아이스 시트인데, 이 레드는 빨간 것은 웨스트 엔타르틱 시트고요. 이것은 이게 그린은 이스트, 남극의 동쪽, 남극의 서쪽이 빨간 거고 남극의 동쪽이 그린인데, 남극의 서쪽만 빙하가 줄어들고 남극의 동쪽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그런 표시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O2하고 그 웨스턴 컨트리 말하자면 우리 서방 공업화된 그런 데 쪽에서 많이 그 CO2가 많이 나와서 결국 이게 줄어들지 않았냐 이런 결과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우리 이게 남미 대륙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우리 대륙에 이게 보면은 여름에 그 아이스 멜트가 됐을 때 1992년도에 그 해수면 상승하는 거하고 2002년에 이게 상승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결국은 그린랜드, 이게 그린랜드의 씨레벨, 그러니까 우리 그린란드의 해수면이 92년보다 2002년에 많이 늘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데이터들은 CO2가 증가하면 빙하도 높고 해수면도 높아진다,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다는 어떤 일부의 보고도 있지만 대부분의 결과는 결국은 이 CO2가 늘어나면 빙하도 많이 높고 해수면도 높아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 그 인구의 5%보다 적은데 미국의 GDP, 전 세계 GDP가 28.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만큼 많은 경제적인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CO2도 많이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농산물이나 이런 데 연구에도 많이 쓰게 되고, 뭐 우리 신약 개발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해서도 미국이 많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만한 에너지를 써도 된다, 이런 뭐 미국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CO2를 줄이게 되면 결국은 경제적인 발전을 덜하게 되면 이런 것도 좀 낙후되지 않겠느냐, 미국 입장입니다. 이건 미국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입장은 아니죠. 이게 미국이 그래도 5%의 인구가 있으면 뭐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 다른 미국 이외의 나라가 그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결국은 그 탄소 거래,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는 적게 배출하는 회사한테 탄소 배출권을 사는, 그래서 그렇게 탄소 배출의 거래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렇게 그 탄소 거래세를 도입하면서 5년 후에 CO2가 많이 줄어들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 미국은 굉장히 많이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탄소 거래세, 탄소 거래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그 첫 번째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인트로덕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요약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CO2가 많이 나오게 되고, CO2가 많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남극에 있는 빙하, 그레이셔가 녹게 되고 많이 녹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해수면, 그린란드에 있는 해수면도 높아졌다. 이게 이제 많은 자료들이 결국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CO2 배출을 억제를 해야만 된다. 이게 지금 첫 번째 파트 1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약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현황 및 그 정책, 이런 걸 좀 그 소개를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그 에너지의 97%를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3%만, 우리 한국이 필요한 에너지의 3%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 아시아,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에너지 수출국이잖아요. 우리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조는 일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일본이 똑같은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비결을 여러분은 많이 배우는 것이 굉장히 좋을 듯한 생각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량이
172조입니다. 이게 172 빌리언 US 달러입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전체 그 수입의 33% 정도 됩니다. 수입량의 33%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거에 3분의 1이 에너지를 수입하고 나머지는 그 원자재,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원자재를 수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수입에 지출한 돈은 우리가 수출해서 버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수출량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주된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 조선인데 이거의 수출량보다 에너지 수입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얼마나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출을 더 많이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수출입에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우리가 플러스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인 이 에너지를 수입을 통해서 경제적인 제품을 생산해서 많이 수출한다. 이렇게 우리 한국의 경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은 2011년에 보면은 이게 그 석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석유고 천연가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3% 정도를 차지하고 굉장히 미미한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인더스트리, 우리가 산업, 우리나라가 결국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산업에서 주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의 18%, 그 다음에 빌딩, 우리 주택이나 건물이나 18% 사용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CO2도 비슷한 구조를, CO2 에미션, CO2 배출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매년 연간 에너지 증가율이 한국은 2.9%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나쁜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매년 굉장히 많이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선진국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은 이미 매년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2.9%, 약 3%에 가까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증가, 물론 에너지 증가는 수출의 증가하고 어느 정도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에너지 증가가 너무 높다. OECD 평균의 10배 이상의 에너지 증가율이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의 그 에너지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1인당 그 에너지 소비량이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100으로 볼 때 이게 미국만이 우리보다 더 에너지를 1인당 많이 사용하고 나머지 선진국은 우리보다 더 적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에너지 사용량도 많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1인당 에너지 사용량도 줄여야 되는 과제가 있고 매년 에너지 증가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을 우리가 지금 많이 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그 사용 패턴도 이게 주로 이제 석유를 많이 줄어들고요. 석탄을 약간 증가시키고 LNG를 많이 증가시키는 구조.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을 약간 좀 증가시키는 구조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앞으로 많이 증가시키는 구조로 우리 한국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금 살펴본 건데요. 이것은 한국의 경우에는 2020년하고 2100년을 예측한 건데, 우리 온도는 2100년 되면 약 4.2도, 현재의 4.2도가 더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7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바닷물의 해수 온도가 2.9도 정도 2100년에 높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이 2100년에 20.9cm 지금보다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2100년 되면은 온도도 증가하게 되고 해수면도 증가가 돼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한국의 에너지 그 현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한국은 에너지를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문제는 지금 경제 성장을 지금처럼 그 4% 정도, 4~5% 유지하면서 어떻게 에너지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이 당면한 에너지 정책의 문제고, 또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이게 이제 한국의 에너지 당면의 문제인데, 한국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결국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가는 그런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의 전 세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자세하게 보여준 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에너지가 1990년하고 비교해서 2035년까지 그 화석연료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에너지 증가를 이게 보여주는 거죠. 소비의 예측을 보여주는 건데, 석탄도 1990년에 비해서 2035년까지 매년 그 1.9% 증가하고, 페트롤리움은 상당히 증가율이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페트롤리움 비싸고, 그 다음에 이 페트롤리움은 지금 그 잔존 기간이 50년 이하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의존도를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셰일가스랄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패턴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1.9%, 천연가스는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뉴클리어는 역시 1.4% 증가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이제 눈에 띄게 신재생 에너지가 이런 다른 화석연료에서 제일 많이 증가하는 천연가스하고 비슷한 정도로 증가율이 높아진다. 이게 결국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결국 높아질 거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의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하기는 어렵다. 이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줄이고자 해도 그렇게 급격하게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의 퍼센테이지를 늘리려고 해도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것이 이 표가 보여주는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너지의 구조는 바꾸려면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한 준비를 많이 해야, 신재생 에너지도 투자와 설치를 지금부터 서서히 늘려나가야 나중에 결국은 그 화석연료가 고갈될 때 대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오늘 어떤 정책을 내일 당장에 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생산도 비슷합니다. 생산인데, 이건 뭐 재밌는 것은 1990년에 비해서 2035년에 생산이 석탄도 2.7% 늘어나고 매년 2.7% 늘어나지만 석유는 매년 1.6% 감소할 거라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 지금 석유가 매장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석유는 계속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계속 증가하고 원자력도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생산은 앞으로 그 전 세계가 모두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장려하고 증가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늘어날 거다. 이게 공급을 많이 해야 소비가 늘어난다는 그런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은 모든 국가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해서 소비를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정책을 펼 거라는 걸 보여주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제 월드 에너지 서플라이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그 에너지 서플라이 프로포션 바이 월드 소스인데, 이게 이제 노란 게 오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석탄이고요. 근데 지금 이게 13%가 리뉴어블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한 13% 정도 서플라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아주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서 우리가 좀 이걸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가 13%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2.75%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굉장히 적어서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우리 지금 그 경제 10대, 12대, 10대의 경제 대국으로서 굉장히 이게 낮다. 이게 수치가 낮다고 볼 수가 있고, 일본도 3.3%고, 덴마크는 20.3%, 저머니가 약 10% 정도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빠른 기간에 5% 이상 또는 10% 이렇게 도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건 굉장히 좋은 데이터인데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100%가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슬란드는 수력하고 솔라하고 마린, 해양 에너지하고 솔라하고 수력 가지고 100%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국가가 볼 수 있고, 노르웨이는 95.7%, 수력이 86.4%로 수력을 대부분 수력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요.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가 모두 30% 이상의 굉장히, 그 다음에 덴마크도 마찬가지고요. 스페인까지 굉장히 30%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본 모범적인 국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ECD 토탈이 17.7%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2012년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태양광, 포토볼테이크의 국가별 설치나 비중을 보면은 가장 높은 나라가 2011년 자료인데요. 독일이 지금까지 가장 누적 수치가 많습니다. 이 전체 한 35.4%, 태양광 설치 전체 35.4%를 독일이 차지하고 이탈리아가 18.3%, 재팬이 7.1%, 그리고 중국은 옛날 2010년에 비해서 4.4%인데 중국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광을 많이 설치한 나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이제 풍력입니다. 풍력의 설치가 많이 된 나라는, 이게 이제, 중국, 미국, 독일, 스페인,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풍력의 73.1% 설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차이나가 25.9%, 미국이 19.5%, 독일이 12.1%, 스페인, 인도네시아 순으로 굉장히 풍력이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결국 이런 세 나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결국 신재생 에너지 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타겟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든 선진 국가들이, 미국은 25년에 전체 전력의 25%를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있고, 유럽은 2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2020죠. 그 다음에 일본은 2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10%, 중국은 20년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결과에 보면은 2020년에 6.1%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30년에 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약간 낮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2008년에 2.4%를 2020년까지 6.1% 비중으로 높이려고 하는 굉장히 챌린징한 목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드디어 10%를 넘기는 그런 수준까지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독일이나 덴마크나 이런 수준보다는 낮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낮은 수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나 설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근접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결국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해 드리면 전 세계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린 레이스라고 할 만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나 그 전 세계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도 에너지 구조가 단기간 내에 바뀌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적인 노력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화석 연료가 고갈되었을 때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이게 에너지 문제에 한해서는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현상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속돼야 된다.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것을 세 번째 파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파트는 전 세계의 인더스트리얼 리뉴얼 에너지의 그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그 대응책 이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CO2의 농도를 2035년까지 450 ppm으로 억제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얘기. 지금처럼 계속 화석연료를 사용량을 증가시키면 CO2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CO2 양을 증가시킨 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억제를 할 수는 있다. 근데 그게 억제를 하려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느냐. 이게 이제 억제를 450 ppm을 하기 위해서 도입해야 될 기술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액티비티를 지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이것은 선진국이 액티비티를 줄이고 경제적인 액티비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은 경제적인 액티비티를 증가시켜서 거의 현재 수준에 똑같이 만들고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CO2 양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CO2 양을 줄이려면 전기 사용량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CO2의 발생량을 굉장히 억제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이오퓨어를 증가시키면 이게 이제 뉴클리어를 약간 증가시키면 CO2는 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CS는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그래가지고요. CO2를 포집해서 저장해서 CO2 양을 줄이는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CO2를 억제하기 위한 메인 스트림은 결국은 전기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들이고 CO2를 포집 저장하는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만 CO2를 450 ppm까지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sustainable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주로 되겠는데 어떤데 투자가 제일 많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지금 2010년의 2010년의 데이터인데요. 이게 풍력에 제일 투자를 많이 했고, 솔라,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바이오퓨얼, 에너지 스마트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주로 풍력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보면은, 2011년의 결과를 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로 2010년까지는 풍력이 주도를 했는데, 2011년부터는 솔라가 전 세계 인베스트먼트가 결국은 57%가 솔라에 이루어졌고요. 윈드, 바이오퓨얼 또는 바이오퓨얼 이런데 순서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태양광에 투자가 제일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별로 신재생 에너지를 누가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느냐. 2010년하고 2011년에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나가 신재생 에너지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차이나가 주도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신재생의 비중을 높이고 또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기술을 주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재밌는 결과인데요. 이게 태양광, 말하자면 태양전지, 그걸 포토볼테이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전 세계 2011년에 생산 비중을 보면은 중국 회사가 빨간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8개 탑 8 컴퍼니, 그러니까 8개 가장 태양 전지를 생산을 많이 하는 회사들 중에서 중국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8개 중에서 5개가 중국 회사입니다. 1, 2, 4, 5, 7위를 중국 회사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퍼스트 솔라, 그 다음에 한국의 하나 솔라 원이 하나 있고 캐나디안 솔라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퍼스트 솔라도 굉장히 위험한, 이게 지금 현재 2014년에는 뭐 굉장히 위험한 그 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전 세계 태양광은 중국 회사가 탑 10의 거의 80%를 중국 회사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의 전 세계 회사를 보면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1등이지만은 중국 회사가 골드윈드 2등, 그 다음에 또 7등이 중국 회사 해고요. 그 다음에 또 8등이 중국 회사고 또 10등이 중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풍력도 역시 중국이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태양광 분야를 모두 다 중국 회사가 탑 10 안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은 뭐 탑10의 80%, 그 다음에 풍력도 탑 10에 뭐 3개 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4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캐퍼시티가 얼마나 되냐. 2020년에 1,000 빌리언 US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 트릴리언 US 달러 정도가 되겠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산업이 1,100 빌리언 US 달러, 그러니까 1,100조 정도. 그러니까 2020년에 신재생 에너지가 1,000조 정도의 산업이 되면 자동차는 한 16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결국은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자동차 산업의 크기가 똑같아진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경우를 우리가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보면은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이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뭐 수출, 그 다음에 생산량, 뭐 이런 것에서 80% 이상이 태양광이고 나머지 10% 정도가 풍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신재생 산업은 태양광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신재생 에너지 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새로운 산업 환경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경제 산업체는 중국이 주도한 게 아니고 미국, 독일, 일본 선진국가들이 주도를 한 가운데 우리 한국도 따라가고 중국도 따라왔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중국이 이제 벌써 주도를 하고 있고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이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존의 경제 상황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 환경하고는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재생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살아남고 주도할 뭐 중국하고 대등한 위치까지 경쟁력을 확보하는지, 이게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과제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독일, 일본,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이 빅5 공업 국가들의 큰 문제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또는 더 넘어설 거냐. 이게 지금 나머지 4대 국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4대 공업 국가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만약에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살아남을 것인지를 예측하거나 그 방법을 찾아나게 되면 노벨상도 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우리 같은 동료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한테 가끔 농담하곤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